계획이 3권 5편의 이제 나머지 부분하고 3권 6편이었는데요. 제가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억지로 그 진도를 맞추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또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 생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마르크스 경제학 2라는 제목으로 자본론 2 권하고 3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는 대체로 한 반학기, 많아야 한 8주 내지 이제 9주 정도의 자본론 2 권하고 3 권의 내용을 커버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3권 후반부쯤 오면은 어 시간에 쫓겨서 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들 정도만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 쪼금 상세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권 5 편이 워낙에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 어 네, 생각보다 더 많이 이제 시간을 잡아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좀 늦어진 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남은 시간에 맞춰서 억지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서, 그렇더라도 아주 상세하게 같이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이제 덜 빠뜨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예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우리 수업 일정을 좀 연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끝나게 돼 있는데,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를 해서 3권 5 편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3권 6 편하고 7 편은 2주 정도 이제 더 추가로 수업을 진행해서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예. 미리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저도 인제 어제 수업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인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느라 예 조금 '다음 주면 종강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요렇게 인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권 5편 앞부분을 봤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3권 5 편을 마무리하려고 봤더니 예 여전히 중간중간 이제 마음이 빼먹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오늘 이번 주에 한 번으로 인제 감당하기는 쪼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3권 5 편의 25 장부터 29 장까지를 이제 커버를 하고요. 준비는 한 32 장까지 했는데 네 월요일 일요만 시간에 인제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29장 정도까지가 네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3권 5 편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사실 5편 들어와서 조금 진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애초에 막스 사후에 엥겔스가 자본론 3권 출판 작업을 하면서 제일 인제 고생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겸사겸사 자본론 3권 서문에서 엥겔스가 이 3권 5 편의 인제 원고를 가지고 작업을 한 사연을 잠깐 인제 들어보고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의 이제 7 편의 이 분단을 한 분이 이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민병헌 씨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을 준 것은 제3권 중에서 가장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제5편이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질병에 의한 한 차례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완성된 초고도 없었고 살을 붙일 수 있는 개요도 없었으며 오직 서술을 위한 준비, 한 무더기에 무질서한 메모, 코멘트, 발췌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제1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백을 메우고 지적되어 있을 뿐인 단편들을 확장시켜 제5편을 적어도 마르크스가 의도하였던 모든 것을 대체로 포함할 수 있도록 완성시키려고 했다. 나는 이 작업을 적어도 3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제3권의 출간이 이렇게 늦어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마침내 나는 이 방법이 절망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분야의 모든 문헌을 섭렵해야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여 제5편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르크스, 그것은 마르크스의 책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지금 있는 재료를 될 수 있는 한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고 필요 불가결한 보충만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893년 봄에 나는 제5편의 주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본론 2권이 그 막스 사후에 바로 다음 해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3권은 그리고 나서 9년이나 걸려서 출간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막스가 남긴 이제 원고의 상태가 책으로 바로 출版하기에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게 제일 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애를 먹인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3권 5편이라는 거죠. 자, 대충 이런 사정인데 그나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권 5편의 첫 4장이 그나마 정리가 잘 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발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너무 이제 난삽하거나 그 수업에서 이제 다루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은 많이 건너뛰고 그래도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자 낳는 자본, 이자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이제 떠올리고 복습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이어서 이제 이자 낳는 자본을 다룹니다. 자, 누군가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A는 일정 기간 동안 화폐를 은행에 묻어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식의 그 자기 증식에 대한 어떤 신비한 관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은행이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간 누군가가 그 대출에 대해서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이자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산업자본가 또는 이제 상업자본가의 이윤의 일부인데 그 이윤의 실체가 결국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낸 잉여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도 결국엔 잉여가치의 일부인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이자라는 형태가 그걸 무시하고 은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증식하는 이제 가치라는 그 자본의 그 본래적인 속성에 이제 배후에 있는 이제 비밀 같은 거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는 막스가 자본의 근대사라고 이제 표현했던 대로 생산 과정이 자본 임노동 관계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결국 자본의 자기 증식이라는 건 잉여가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사실을 이제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이 이자라는 형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자본이라고도 하고 이자 낳는 자본이라고도 하고
화폐 자본이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들이 이제 혼용해서 쓰이는데 한편으로 이런 화폐를 배부하는 쪽에 있는 자본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화폐를 이제 빌려다가 자기 사업에 활용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자본,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기능자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른바 대부자본 시장에서의 이제 공급과 수요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치와 생산 가격을 공부하면서 막스 이전에 스미스나 리카도 같은 사람들이 상품의 자연 가격이라는 걸 상정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그 자연 가격의 실체, 이른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수렴하게 되는 그 가격의 크기는 생산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3권 2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가격은 결국에는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양적으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와 괴리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가치 법칙에 의해서 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자연 가격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이자율이라는 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왜? 이른바 자연 가격에 이제 배후를 이루고 있는 게 가치 법칙이지만 이자라는 것은 애초에 노동자가 만들어낸 잉여가치 일부를 잉여가치를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이제 자본가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부터 이제 성립하는 그런 범주이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규제되는 이자율이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자의 이제 본질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3권의 이제 그 전개 과정을 쭉 추적해 봤을 때 5편에서 등장하는 이자 그리고 이윤에서 이자를 제한 기업가 이득이라는 이런 범주는 이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어떤 범주와도 다르고 상업 이윤과도 이제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자는 상업 이윤까지를 이제 포함한 이윤 일반, 평균 이윤 일반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이제 분할되면서 잉여 가치를 두 부류의 자본가들이 나눠 가지는 순수하게 양적인 분할로부터 마치 이자 그리고 기업가 이득이 그 각각이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질적 분할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와 기업가 이득 자체에 관한 두 가지 환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먼저 이야기했었던 토지와 노동과 자본에 대해 지불되는 지대와 임금과 이윤이라는 이른바 삼위일체 공식. 이거조차도 사실은 환상이잖아요. 결국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생산물을 그 일부만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지주와 자본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그런 공식인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이자가 끼어들게 되면 생산의 3요소가 아니라 이제 4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이제 마땅히 지불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이자고 이윤 중에서 이자를 제한, 순이윤 내지는 기업가 이득은 이른바 자본가의 기능적인 역할, 경영 활동 또는 이제 관리 감독 노동의 정당한 대가라는 이제 환상이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자를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상식으로 되고 지배계급이 그리고 이제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이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주입하는 사고방식인데요. 이른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그걸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자본가조차도 예,
자기가 얻게 될 이윤 중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른바 자본의 자기 증식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이야기고 이른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들을 지극히 이제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날의 이제 주류 경제학 체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봤듯이 이른바 자본 소유와 무관한 그 자본가들의 엄청난 소득을 마치 이제 그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시장하는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 이자라는 범주가 성립하고 당연시 되면서 어, 이른바 자본 물신이 확립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론 1권의 제일 처음에서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상품 물신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가 등장하면 이제 상품 물신은 화폐에 대한 숭배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 화폐 물신이 자본 물신으로까지 확장돼서 우리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네요. 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권의 25장부터 29장까지인데요. 네, 그 주로 다룰 내용들이 25장, 27장, 2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하고 28장은 대부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5방부터 보죠. 자, 장 제목 포함해서 밑에 있는 문단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25장 신용과 가공자본 제5편의 25장은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제5편의 25장은 상업신용과 은행신용에 대해 다룬다. 상업신용의 발달에 따라 한 어음이 신용화폐로 기능하게 되며 이것들은 실제로 거대한 규모의 상품 교환을 처리하게 된다. 은행 신용 또한 마찬가지며 이러한 신용 제도의 발달이 어떻게 투기와 과잉 생산을 심화시키고 공황의 폭발로까지 이어지는지를 1847년 공황이 전개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조금 그 억지로 목소리를 키우려다 보면 목에 무리가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시간은 그냥 정명호 선생님 조금 쉬시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것으로 앞으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가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신용제도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수단들, 신용화폐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우리 플랜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일반을 특징 지우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전만을 강조할 것이다. 상업신용과 은행신용만을 취급하려고 하며 이 신용의 발달과 공공신용의 발달 사이의 관련은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과 이에 따라 상품 생산자와 상품 거래업체 사이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어떻게 단순 상품 유통에서 발달하는가는 이미 밝혔다. 상업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달에 따라 신용제도의 이 자연 발생적 기초는 확대되고 일반화되며 완성되어 간다. 예, 좋습니다. 자, 주로 다루는 게 상업신용과 은행신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이 무엇인지는 곧 나올 거고요. 출발점은 우리가 자본론 1권 1편에서 화폐를 공부할 때 화폐가 갖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2번입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릴게요. 네. 대체로 화폐는 지금 지불 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즉, 상품은 화폐와 교환됨으로써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일에 지불한다는 지불 약속서와 교환됨으로써 판매되고 있다. 단순화를 위해 이런 모든 지불 약속서를 환어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환어음은 지불 만기일까지는 그 자체가 지불 수단으로 유통하며 이리하여 현실적인 상업화폐를 이룬다. 이 환어음들은 채권과 채무의 차액 결제에 의해 마침내 상쇄되는 범위까지는 비록 그것들이 진정한 화폐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화폐로서 기능한다. 생산자들과 상인들에 의한 이런 상호 대부가 신용의 실질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호 대부의 유통수단인 환어음은 진정한 신용화폐, 즉 은행권 따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진정한 신용화폐는 화폐 유통, 금속화폐 등 정부 지폐 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 유통의 근거를 둔다. 예, 좋습니다. 자, 어음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지불 약속 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때 바로 화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후에 그 화폐를 지불하겠다는 증서를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음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자본가들끼리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 거래로부터 이제 발생한 어음을 환어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어음이 만기가 돼서 화폐로 전환되기 전까지 다른 상거래에도 화폐 대신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용화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수표도 어음입니다. 예, 특히나 뭐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그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바로 현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딱히 지불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람불 어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막스 당시 은행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태환은행권도 어음이에요. 왜? 은행권의 소지자가 은행에 가면 거기에 적힌 액수에 상응하는 금을 교환해 줬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는 가치를 갖지 않는 가치 상징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현금 지불 약속, 금 지불 약속을 근거로 해서 화폐로 통용된다라는 측면에서 신용화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 실제로 그 자본론의 이제 텍스트들의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부분이 그 이런저런 그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그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스 당시에 이제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발하고 그 공황과 관련해서 잉글랜드 의회에서 각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증언을 청취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름 이제 금융업계 이제 관계자나 나름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분야에 관련된 이제 저술도를 이제 광범위하게 인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번으로 가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은행업자 리삼. 환어음은 유통수단 중 기타의 모든 구성 부분의 합계보다 더욱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 환어음이라는 거대한 상부 구조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으로 구성되는 토대 위에 서 있으며 사태의 진전에 의해 이 토대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환어음의 확실성과 존재, 그것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통화의 총액, 뱅헬스, 은행권의 총액과 잉글랜드 은행, 지방은행들의 요구불 부채 총액을 합계하면 1억 5,300만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 금으로 태안될 수 있는데 이 태안 청구에 대비한 금은
1,40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환어음은 화폐 과잉을 방지하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과 할인율, 이것은 환어음의 일부를 창조하며 환어음의 거대하고 위험한 팽창을 조장한다. 어, 할인율을 방지하는 조치 이외에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 어, 이 어음 중 한 어음 중 어느 만큼이 진정한 사실상의 거래, 예컨대 현실적인 매매에서 발생한 것인지, 어느 만큼이 가공적이고 단순한 유통어음인지, 즉 유통 중인 환어음을 인수하기 위해 새로운 환어음을 발행하며 이리하여 통화의 창조에 의해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후자는 화폐가 너무 많고 저렴한 시기에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예. 자, 그 환어음이 이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라는 거고 어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뭐 환어음의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은행들의 요구불 부채 총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구불 부채라는 게 사실상 예금이거든요. 언제라도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이 이제 요구불 예금인데 그게 은행 입장에서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그것들의 총액이라는 게 실제로 태완 준비로서 태완 보증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금의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적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음이 이제 얼마나 많이 팽창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음 중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발생한 어음 외에 융통어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실제의 상품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을 발행한 근데 참여한 양측이 예, 글자 그대로 이제 화폐를 현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조작한 어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근데 어음만을 보고 이게 이제 진짜 환어음인지 아니면은 가공적인 융통어음인지를 확인하는 건 또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보상 캣트. 하나움은 이서에 의해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한에서는 화폐로부터 독립한 유통수단임에 틀림없다. 유통 중에 각각의 환어음이 평균 2번의 이서를 받으면 각각의 환어음은 만기가 되기 전에 2번의 지불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과 환어음은 화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환어음이 이제 신용화폐로서 기능하는 과정에서 이서라는 작업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상품을 판매하고 이제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화폐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은 지불 약속 증서에 이제 어음을 주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어음이 잘못되었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화폐가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어음 뒷면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어음이 화폐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손을 거치면 계속 이서가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화폐 없이 거래를 매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네,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신용이란 가장 간단히 말해 신뢰인데 이 신뢰, 확실한 근거가 있든 없든에 의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자본, 화폐이든 일정한 화폐 가치로 평가된 상품이든을 맡기게 되며 이 자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환되어야 한다. 이런 신용에는 대체로 만기일이 정해진 지불 약속서가 교부된다. 이 양도 가능한 지불 약속서는 대부자가 그것의 만기 이전에 자기의 자본을 사용할 화폐로 사용하든 상품으로 사용하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 대체로 더 싸게 차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대부자 자신의 신용이 지불 약속서의 다른 서명자의 신용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릴게요. 코클랭. 어느 나라에서나 신용 거래의 대부분은 산업 영역 안에서 행해진다. 원료 생산자는 원료를 가공하는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대부하고 후자로부터 특정 만기일에 지불 약속서를 받는다. 이 제조업자는 자기의 작업 부분을 수행한 다음에는 자기의 생산물을 더욱 가공해야 하는 다른 제조업자에게 비슷한 조건으로 대부한다. 이리하여 신용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더 확대된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상품을 대부하는데 그 자신은 제조업자나 중개인으로부터 상품을 대부받는다. 어느 사람이나 한편으로는 차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하는데 때로는 화폐를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잦게는 생산물을 그렇게 한다. 이리하여 산업에서는 대부들 온갖 방향으로 서로 결합되고 교체되고 있다. 이 교환이 끊임없이 행해진다. 신용의 발달은 이런 상호 대부의 확대와 성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여기에 신용의 힘의 진정한 근거가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은 화폐 거래업의 발달과 결부되어 있는데 화폐 거래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 거래업의 발달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제4편 제19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가의 준비금의 보관, 화폐의 수납과 지불, 국제적 지불의 기술적 업무, 그리고 또한 금덩이 거래는 화폐 거래업자의 수중에 집중된다. 이런 화폐 거래업과 나란히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 이자 낳는 자본 또는 화폐 자본의 관리, 어, 측면이 화폐 거래업자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발달한다. 화폐 차입과 대부가 화폐 거래업자의 특수한 업무가 된다. 그는 화폐 자본의 진정한 대부,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매개자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 측면에서 본 은행업자의 업무는 대부 가능한 화폐 자본을 대량으로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이리하여 개별적인 화폐 대부자를 대신해 은행업자가 모든 화폐 대부자의 대표로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를 상대하는 것이다. 은행업자는 화폐 자본의 일반적 관리자로 된다. 다른 한편에서 그는 산업 세계 전체를 위해 차입하는 한에서 모든 대부자에 대해 차입자를 집중시킨다. 은행은 한편에서는 화폐 자본의 집중, 대부자의 집중을 상징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차입자의 집중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은행의 이유는 자기가 대부할 때의 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그 상인자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상업자본, 상품거래자본 말고 화폐거래자본도 살펴봤어요. 네, 화폐에 관한 기술적 기능들을 전담하는 자본이 화폐거래 자본인데, 그때 이 화폐거래 자본은 현실에서 은행 자본이라는 형태로 이자 낳는 자본과 결합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결국 화폐 거래업을 수행하는 자본가의 수중에 일상적으로 이제 화폐가 모이게 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제 대부자본을 집중시키는 의미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은행 자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은행이라는 게 우리가 앞서 봤던 한쪽에서 이제 대부자본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본들의 대표자로서 다른 한편에서 이 화폐 대부분을 이거를 이제 빌리고자 하는 화폐 자본을 빌리고자 하는 이제 수요 측면에 있는 자본의 이제 대표자로서 기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네, 그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민병헌 씨 부탁드릴게요. 은행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부자본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은행에 유입된다. 첫째로, 은행은 산업 자본가들의 출납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산자나 상인이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화폐 자본이나 그에게 지불금으로 들어오는 화폐 자본이 은행의 수중에 집중된다. 이런 자금들이 대부 가능한 화폐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리하여 사업계의 준비금은 공동의 준비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준비금으로 잠자고 있을 화폐 자본의 일부가 이제는 되부되어 이자 낳는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둘째로, 은행의 대부자본은 화폐 자본가들의 예금에 의해 형성되는데, 화폐 자본가들은 이 예금의 대출을 은행에 맡기는 셈이다. 은행 제도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특히 은행이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게 되자 모든 계급들의 화폐 저축과 일시적인 유효화폐가 은행에 예치된다. 단독으로는 화폐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소액들이 결합해 거액으로 되며, 이리하여 하나의 화폐 힘, 권력을 형성한다. 소액들을 이렇게 집합시키는 것은 은행 제도의 특수한 기능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화폐 자본가와 차입자 사이의 매개인으로서 은행의 기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끝으로 점차적으로만 소비되는 수입도 은행에 예금된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은행이 화폐를 모아서 대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앞서 봤던 것처럼 자본가들의 이제 출납인으로서 일상적으로 이제 화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남아도는 자본을 은행에 맡김으로써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자본으로 사용될 수 없는 소액들도 은행에 이제 모여들므로써 동시에 이제 대부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9번입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대부, 여기에서는 진정한 상업신용만을 문제로 삼는다. 대부는 어음의 할인,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에 의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각종 대부에 의해 행해진다. 즉, 개인 신용에 의한 직접 대부, 담보, 예, 이자 낳는 증권, 국채, 주식에 대한 대부, 특히 선화증권, 창호증권, 기타의 상품 소유 증서에 대한 대부, 그리고 당좌 대월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은 각종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타은행 앞 어음과 수표, 신용거래 한도의 설정, 그리고 발권은행인 경우 은행 자신의 은행권. 은행권은 은행업자가 개인 어음을 대신해 발행하는 일람불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신용 형태인 은행권은 일반인에게는 특히 놀랍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신용화폐는 상업적 유통으로부터 나와 일반적 유통으로 들어가 여기에서 화폐로 기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요 은행들은 국립은행과 민간은행의 기묘한 혼합물로서 사실상 국가 신용을 그 배후에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은행권은 대체로 법화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은행권은 유통하는 신용 상징에 불과하므로 은행업자가 취급하는 것은 신용 그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업자는 비록 자기에게 현금으로 예금된 화폐를 대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타의 각종 형태의 신용도 취급한다. 사실상 은행권은 도매업을 위한 잔돈에 불과하며 예금이 언제나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은행의 대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음 할인, 직접 대부, 담보 대부, 기타 등등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이걸 은행권으로 이제 대부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은행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요 은행들이 국립은행과 민간은행의 기묘한 혼합물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흔히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립은행과 민간은행이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중앙은행, 국립은행은 에, 민간과의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죠. 뭐 다른 은행들과는 거래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개인들과 거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이제 중앙은행들은 한편에서는 이제 국가로부터 은행권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민간은행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네. 예. 대표적으로 395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잉글랜드 은행, 흔히 영란은행이라고 부르는 당시에 이제 영국 중앙은행도 예, 발권부하고 은행부라고 하는 이제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부서와 민간은행으로서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하는 이런 은행 업무를 이제 동시에 수행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은행권 자체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신용 상징이지만 그것이 마치 이제 가치를 가진 이제 화폐로서 인정 받고 이게 이제 대부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은행권이 이제 도매업을 위한 이제 잔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당시에는 이제 금화나 은화라는 건 아주 소액 거래에서만 쓰이고 자본가들끼리 대규모 거래에서는 은행권조차도 잘 안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정도로 발전해 있었던 건데 뭐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화폐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이제 어음과 같은 이제 유가증권입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거래 수단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결국 이것들이 이제 신용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은행권, 현금으로, 화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권도 이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태환은행권이었고, 이 은행권이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금과 태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립은행, 중앙은행 이제 금고에 잠자고 있는 이제 금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잘 굴러갈 때는 무리 없이 이게 진행이 되고 엄청나게 이 상부가 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황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음이 이제 기능하지 않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가 이제 화폐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필요에서 또는 이제 은행권조차도 믿지 못해서 예, 금으로 태환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예, 은행에 이제 금고에 있는 금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이제 지탱할 수 없게 되면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 박창진 씨부터 갑니다. 상업 불황에 관한 비밀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48 증언기록 1840년대에는 런던의 환어음 할인에서는 은행권 대신에 한 은행이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한 20일짜리 어음이 때때로 할인되었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자들은 화폐가 부족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이런 종류의 어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간습화되어 있었다. 고객들이 은행권을 희망한다면 그들은 이 어음을 다시 할인받아야 하였다. 이것은 은행들에게는 화폐를 만드는 특권과 같았다. 존스 로이드 은행은 화폐가 부족하고 이자율이 5%를 넘을 때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훨씬 이전부터 지불해 왔다. 고객들은 이런 은행업체의 어음을 기꺼이 받았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자기 자신의 어음보다 존스 로이드 은행의 어음을 훨씬 쉽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은행업자의 어음들은 때때로 20에서 30명의 손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네, 네. 은행권 대신 이제 어음도 얼마든지 통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11번입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이런 형태들은 모두 지불 청구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한다. 플라톤,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는 어느 것이나 때때로 화폐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형태가 은행권이든 환어음이든 은행수표이든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결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은행권은 소액 잔돈의 신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민병헌 씨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길바트. 은행의 운영 자본은 두 개의 부분, 즉 투하 자본과 차입 은행 자본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은행 자본 또는 차입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예금을 받는 것. 둘째, 은행권의 발행. 셋째, 어음의 발행.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상으로 100원을 대부하고 내가 이 100원을 다른 사람에게 4%의 이자로 대부한다면 나는 한 해 동안 이 거래에 의해 4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의 지불 약속, 나는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것이 영국 은행권의 보통의 형식이다. 지불 약속을 받고 연말에 그것을 나에게 반환하면서 4%를 마치 내가 그에게 100원을 대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불한다면 나는 이 거래에서 4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원을 내가 21일 뒤에 그 금액을 런던의 제3자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그 21일 동안 그 화폐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자는 나의 이윤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것은 은행 업무를 공정하게 표현한 것이며 예금, 은행권, 어음에 의해 은행 자본이 창조되는 방식을 공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은행업자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은행 자본 또는 차입 자본의 금액에 비례한다. 은행의 진정한 이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는 총 이윤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잔액이 은행의 이윤이다. 은행업자가 자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부는 타인의 화폐로 행해진다. 은행권을 발행하지 않는 은행업자들은 바로 어음 할인에 의해 은행 자본을 조성한다. 그들은 할인 업무를 예금 증대에 봉사하게 만든다.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자기들에게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사들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준다. 거래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고 그 어음 금액 전체에 대해 이자를 지불한 상사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무이자로 거래은행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은행업자는 현실적으로 대부한 화폐에 대해 현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으며 자기의 수중에 남은 잔액만큼 은행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업자들이 그 대부자본을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윤 얻는 방식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박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준비금이 절약이나 예금이나 수표에 관해 길바트, 예금은행은 유통수단의 사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은 예금계좌 사이의 이체 원리에 의해 행해진다. 이리하여 예금은행은 소액의
현금 화폐로 거액의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풀려난 화폐는 고객에 대한 은행의 대부, 할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예금계좌 사이의 이체 원리는 예금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효율성을 제공한다. 서로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든 다른 은행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어음교환소에서 수표들을 상호 교환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예금제도는 계좌 사이의 이체에 의해 금속화폐의 사용을 완전히 몰아낼 정도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며 수표로 모든 지불을 행한다면 수표가 유일한 유통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폐가 은행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 예,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예, 네. 그다음에 14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투기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박창진 씨 읽어주십시오. 네, 글바트. 은행업의 목적은 거래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며,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은 온갖 투기도 쉽게 만든다. 거래와 투기는 어떤 경우에는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래가 끝나고 투기가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행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이 싼 것은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쇠고기와 맥주가 싼 것이 폭식과 술주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16번으로 갈게요.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일반팀.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들은 항상 이 은행권으로 지급하므로 그들의 할인 업무는 전적으로 은행권의 발행에 의해 얻은 자본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은행업자는 자기가 할인하는 모든 어음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기 수중에 있는 어음의 10분의 9는 현실의 자본을 대표할 수 있다. 이 어음에 대해 먼저 자기 자신의 은행권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 은행권들은 어음의 만기일까지 유통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음은 만기일까지 3개월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은행권은 3일이 지나서 현금화폐와 교환하기 위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좌 대월은 일상적인 일이며 이 대월은 사실상 당좌 예금 계좌가 제공되는 목적이기도 하다. 당좌 대월은 개인 보증에 의거해 제공될 뿐 아니라 유가증권의 예탁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상품을 담보로 대부되는 자본은 어음 할인에 의해 대부되는 자본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상품을 담보로 100원을 차입한다면 이것은 그가 자기 상품을 100원의 어음을 받고 판매하며 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 것과 같다. 물론 그는 상품 담보 대부를 받음으로써 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그 상품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화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희생을 회피하게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그 이득을 얻는가라는 건데, 자, 어음 할인을 해서 그 화폐를 주더라도 이 화폐가 오래지 않아 이제 은행에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되돌아온 화폐를 이제 다시 대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당좌 대월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자본가가 아닌 이제 보통의 이제 그 노동자들, 서민들도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릴 만큼 이자를 이제 지불하는 방식인데,
예, 자본가들이 이제 은행에 당좌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빌린 금액만큼 그 계좌에 이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뭐 신용 대부를 하든 아니면 이제 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하든 간에 직접 이제 현금을 주기보다는 그 자본가가 가진 당좌 예금 계좌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찍어 두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출해서 쓰는 건데 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대부받은 금액을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인출하는 게 아니라 예, 일정 부분을 또 남겨놓도록 이제 은행에 그 요구를 받게 되는 방식인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예, 그 대부가 이루어지고 그 자체로부터도 이제 은행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어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어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융통어음은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일찍부터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진성어음주의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것처럼 예, 당시 그 업무에 이제 그 전문가, 당사자들조차도 예, 이걸 이제 겉으로만 봐서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신용이 계속해서 이제 팽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네, 민병헌 씨 읽어주십시오. 통화이론 검토, 익명의 저자. 당신이 오늘 A에게 예금하는 1,000원이 내일 재발행되어 B에게 예금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모레는 그것이 B에서 다시 발행되어 C에게 예금되며 이리하여 무한히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1,000원의 화폐는 1년의 이전에 의해 절대로 확정될 수 없는 예금액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 총 예금의 10분의 9는 은행업자들, 각각 총 예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은행업자들의 장부상의 기록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리하여 예컨대 스코틀랜드에서는 통화, 이것도 거의 대부분 지폐다. 통화는 300만 파운드를 초과한 적이 없는데 은행 예금은 2,700만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다. 전반적인 예금 인출 소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 동일한 1,000원은 반대의 경로를 거쳐 확정될 수 없는 거액을 마찬가지로 쉽게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오늘 어느 사업가에 대한 채무를 결제한 그 1,000원이 내일에는 어떤 상인에 대한 그 사업가의 채무를 결제하며 모레에는 은행에 대한 그 상인의 채무를 결제한다는 식으로 끝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1,000원이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대한 예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네. 실제로 이제 은행 금고에 있는 은행권이나 금이나 이 전체의 그 신용제도 하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아요. 근데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예, 신용이 이제 원활하게 유지될 때. 그래서 거래가 이제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서로 믿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반적인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황기에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실물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이제 18번부터 나와 있어요. 네, 박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engels,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담보로 대부를 받는 것이 쉬우면 쉬울수록 이런 대부를 그만큼 더욱 많이 받게 되며, 그리고 단순히 화폐 대부를 받기 위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된 상품을 먼 시장에 투매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더욱 성행하게 된다. 어떻게 한 나라의 사업계 전체가 이런 투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투기는 무엇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1845년에서 1847년의 영국 상업사가 적절한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신용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 좋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박창진 씨 읽어주십시오.
네. 18-1 다음의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의 예비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1837년 이래 거의 계속된 영국 산업의 불황은 1842년 말에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2년 동안 영국 공산품에 대한 수출 수요는 한층 증대하였으며 1845에서 1846년은 최고의 번영기였다. 1843년에 아편 전쟁은 영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개방하였다. 이 새로운 시장은 공업, 특히 면공업에 더욱 큰 확장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어떻게 생산이 가행으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국의 3억 인구를 입혀야만 한다고 맨체스터의 한 공장주는 그 당시 나에게 앵겔스에게 말했다. 그러나 공장 건물, 증기 기간, 방적기, 직기 따위를 아무리 신설하더라도 대량으로 유입되는 랭커셔의 잉여 가치를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생산을 증대시키는 바로 그 열정이 철도 건설로 향하였다. 여기에서 공장주들과 상인들의 투기욕은 1844년 여름 비로소 만족되었다. 주식은 완전히 즉 제1회의 불이익을 감당할 화폐가 있는 한껏 인수되었다. 그 나머지의 불이익에는 또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서 그러나 그 다음에 불이익 시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상업 불황 1848에서 1857 질문 제1059호에 따르면 1846에서 1847년에 철도에 투하된 자본은 7,500만 파운드에 달하였다. 신용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본업, 명공업은 대체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본업도 대부분의 경우 이미 가중한 부담을 걸머쥐고 있었다. 높은 이윤에 유혹되어 영업이 이용 가능한 유동성 자산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용은 손쉽게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쌌다. 잉글랜드 은행 할인율은 낮았다. 1844년에는 1과 4분의 3%에서 2와 4분의 3%였고 1845년 10월까지는 3%였다가 짧은 기간에 5%까지 상승한 뒤 1846년 2월 다시 1846년 12월에는 3과 4분의 1%로 저하하였다. 잉글랜드 은행은 자기 금고에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액의 금준비를 가지고 있었다. 국내의 모든 주식 시세는 미증유의 높은 수준에 있었다.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왜 재빨리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것인가? 왜 영국 제품을 갈망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 제조할 수 있는 한도까지 모든 상품을 보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왜 공장주는 극동에서 자기의 면사와 면포를 판매하는 것과 그 대신에 얻은 상품을 영국에서 판매하는 것에서 생기는 이중의 이윤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리하여 대부를 받아 인도와 중국에 대량으로 위탁 판매하는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 제도는 다음에서 자세히 묘사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부를 받기 위한 위탁 판매 제도로 발전하였으며 또 필연적으로 시장의 대규모 범람과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예, 우리가 그 3권 3편 이윤율 저하 법칙 공부하면서 예, 호황이 진행되면서 과잉 생산이 누적되고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스가 서술한 텍스트들을 이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엄청나게 이제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잉여 가치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생산적인 부문에 이른바 명공업에 대한 이제 투자로는 그 잉여 가치를 전부 다 소진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철도 산업에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그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 그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철도 산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이제 전부 끌어다가 철도 주식을 샀어요. 근데 한 번만 산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이제 그 납입 시기가 돌아왔을 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라는 거야. 자기 사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본업이 이제 명공업인데 처음에는 남아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다가 외국으로 보냅니다. 외국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 이제 그 물건을 판 돈으로 그 나라 물건을 사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그걸 팔아서 이윤을 얻는 이런 방식까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이제 보이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예,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18-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화국은 1846년에 흉작에 의해 폭발하였다. 잉글랜드, 그리고 특히 아일랜드는 식량, 그중에서도 밀과 감자의 대규모 수입을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공급한 나라들에게 어, 이것들을 공급한 나라들에게 영국의 공산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였다. 기금속으로 지불해야만 하였다. 적어도 900만 파운드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 중 750만 파운드만이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에서 나왔으므로 화폐 시장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행동의 자유는 크게 손상되었다. 기타의 은행들, 이들의 금 준비는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와 동일한 것이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화폐 융통, 신용 제공을 하였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던 지불들의 흐름이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정체에 빠졌다. 어, 빠, 빠졌, 빠졌다. 1847년 1월에는 아직도 3%에서 3가 2분의 1%였던 잉글랜드 은행 할인율은 제1차 공황이 발발한 4월에는 7%로 상승하였다. 여름에는 일시적이고 미약한 완화, 6가 2분의 6%가 있었으나 새로운 작물이 또한 흉작이었기에 공황은 새롭게 그리고 더 격렬하게 발발하였다.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최저 할인율은 10월에 7%로 11월에는 10%로 상승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어음은 만약 할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할인될 수밖에 없었다. 지불들의 일반적인 정체는 몇몇의 주요 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체를 파산시켰으며 잉글랜드 은행 자신도 교활한 1844년의 은행법과 이것이 부과한 제한들 때문에 붕괴의 위험에 빠졌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34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을 참조. 정부는 일반적인 요구에 굴복해 1847년 10월 25일 은행법을 정지시키고 그리하여 잉글랜드 은행에 부과된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풀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이제 아무런 장애 없이 자기의 은행권을 유통에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잉글랜드 은행권의 신용은 사실상 국민의 신뢰에 의해 보증되어 있고 따라서 손상받지 않았으므로 화폐 부족은 결정적으로 완화되었다. 물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다수의 기업들, 크든 작든 기업들은 여전히 파산하였지만 공황의 정점은 극복되었고 잉글랜드 은행 할인율은 12월에 다시 5%로 하락하였다. 1848년, 1848년 중에는 사업 활동의 부활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업 활동은 1849년에는 유럽 대륙의 혁명 운동을 좌절시키면서 1850년대에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산업 번영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또다시 1857년에 파국에서 종결되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뭐 전형적으로 이제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농업 부문에서 이제 흉작이 일어났어요. 뭐 우리도 알고 있는 아일랜드 감자기근 같은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할 때 그 곡물을 수출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영국의 공산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아니니까 금 주고 사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금 유출이 일어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 잉글랜드 은행의 이제 법률에서는 그 잉글랜드 은행에 있는 그 금 준비가 그 은행권에 대한 이제 태환 보증이면서 동시에 이제 대외 지불 준비금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은 외국으로 이제 금이 빠져나가면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은행권을 가지고 와서 외국에 이제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권을 금으로 바꿔놔서 금이 빠져나가면 금 대신에 들어온 은행권을 가지고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폐기하도록 돼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물가를 조절하고 공황을 예방하겠다는 이제 되도 않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고 사실상 어떤 의도で진행됐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용 자금이 줄어드니까 은행에 이제 돈줄을 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공황이 엄청나게 이제 격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러면 이제 모두 일시에 이제 에, 그 태완 내지는 이제 그 예금 인출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제 모두가 떠들어대니까 할 수 없이 은행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금준비와 관계없이 은행권을 이제 무제한으로 발행해서 공항을 이제 진정시키는 과정이 진행이 됐어요. 자, 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채권과 주식의 가격이 폭락했는지가 이제 19-1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실물 부분에서의 이제 거래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민병헌 씨 읽어주십시오. 동인도, 인도와의 거래에서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 가능하고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 사기에 관해서는 맨체스터 가디언이 1847년 11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다. 런던의 A는 B를 통해 맨체스터의 제조업자 C로부터 동인도의 D에게 보낼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 B는 C가 B 앞으로 발행한 6개월짜리 어음으로 C에게 지불한다. B는 이미 A 앞으로 발행한 6개월짜리 어음으로 지불을 받았다. 상품이 선적되자마자 A는 선화증권을 근거로 D 앞으로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한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글로만 보면은 이제 알아먹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영국과 이제 인도 사이의 거래인데 영국산 면직물을 이제 인도로 수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그 수출의 주체는 런던에 있는 A라는 자본가고요. 이걸 이제 구매하는 사람은 인도에 있는 이제 D라는 자본가입니다. 근데 A가 이제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맨체스터에 있는 C라는 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B라는 사람한테 대행을 시켜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가 맨체스터에서 C로부터 면직물을 사서 인도로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불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B는 C한테 그 어음을 발행하고 네, 그 면직물을 구매를 합니다. 그럼 B는 그 대신에 자기한테 이제 위탁 판매를 부탁한 A 앞으로 된 이제 어음으로 그걸 이제 지불을 받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맨체스터에 생산된 면직물이 항구에서 이제 배에 실려서 떠나면
선화증권이라는 게 배 화물이 이제 실려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증서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이 화물이 이제 인도로 가는 화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B 앞으로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A도 화폐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인도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이때 당시 아직 수에즈 운하도 뚫리지 않아가지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까지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배에 막 실렸어요. 이제 막 영국에 이제 한국에서 인도로 가는 배에 실렸는데 관계자들이 전부 다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화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이리하여 상품의 판매자와 하주, 발송자는 모두 상품의 대금을 실제로 받기 몇 개월 전에 자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어음은 만기가 되면 이와 같은 장기 거래에서는 회수에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구실로 갱신되는 일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거래에서 손실이 생기면 이런 거래가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된다. 당사자들이 가난하게 되면 들수록 그들은 이전의 투기에서 잃은 자본을 새로운 대부에 의해 보충하기 위해 그만큼 더욱 많이 구매해야 하였던 것이다. 이제 구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빠진 기업의 금융 조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생긴 것이 해외에서도 생산물의 구입과 선적에서 생기고 있다. 자기의 어음을 할인받을 만큼의 신용을 가진 인도 상사들은 설탕, 인디고, 비단, 연화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이 구매의 이유는 런던의 가격, 이것도 지난번에 639편에 의해 알게 된 것이다. 에 비해 인도 현지 가격이 이윤을 약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런던 상사 앞으로 발행한 이전의 어음이 곧 만기가 되어 지불해야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한 배찜의 설탕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런던 상사 앞 10개월짜리 어음으로 지불하며 그 선화증권을 635편으로 런던에 보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2개월이 채 못되어 공해상에 있는 그 상품 또는 아마도 후그리만 아프리카의 동부에 있는 지명도 통과하지 못했을 그 상품이 롬바드가 런던의 금융 중심지에서 담보로 되었으며 이리하여 런던 상사는 이들 상품에 대해 발행된 어음이 만기가 되기 8개월 전에 화폐를 얻을 수 있었다. 할인 상사들이 콜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선화증권과 창고증권에 대해 대부하며 그리고 인도의 상사들이 민식레인, 런던 시티에 있는 거리 이름으로 식민지 상품의 도매 거래 중심지에 있는 이름난 기업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무제한으로 할인할 수 있었던 동안은 만사가 중단이나 곤란 없이 진행되었다. 앵일스, 이런 사기적인 방법은 상품들이 희망봉을 거쳐 인도를 가거나 인도로부터 오는 동안에만 성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품들이 수에즈 운하를 더욱이 기선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가공 자본을 조성하는 이런 방법은 그 바탕, 상품의 긴 여행 기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전신에 의해 영국 사업가는 인도의 시장 상황을 그리고 인도 상인은 영국의 시장 상황을 그날 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이런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 좋습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 안 팔려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거래를 더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왜 당장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한 게 현실화되면은 내 앞으로 이제 돌아올 어음을 막지 못해가지고 내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확대하는 게 당장의 이제 공경을 이제 넘기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이제 그 인도로 수출하는 자본가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D도 영국 상품이 인도에서 안 팔려가지고 자기 앞으로 돌아온 어음을 못 받게 되니까 무슨 짓을 해요? 이번에 이제 정반대로 인도에서 상품을 구매하다가 영국으로 이제 그 보내면서 역시 선화증권을 근거로 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그걸로 자기 앞으로 돌아온 어음을 막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인도에서는 영국산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인도산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예, 결국에 이제 과잉 생산이 양쪽에서 이제 누적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사태가 사후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1840년대, 50년대까지 이제 공황이 발발하는 이제 전형적인 경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신용이 네, 과잉 생산을 이제 누적시키고 극한으로까지 이제 몰고 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엥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후에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영국과 인도 사이의 이제 거리가 시간이 이제 상품이 운송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상품들은 배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됐지만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건 육상 우편으로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2달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신이 발명되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공황은 안 일어났느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과잉 생산은 뭐 곳곳에서 엄청나게 더 큰 규모로 이제 누적돼 있기 때문에 공황은 이후로도 반복됐고 오히려 점점 더 큰 규모로 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제목이 화폐 자본의 축적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막상 읽어보면은 그 어, 의회에서 그 공항과 관련해 이제 위원회의 일종의 청문회 속기록이 엄청나게 인용이 돼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1843년 잉글랜드 은행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있어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이제 이때쯤에서 이제 34장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26장을 읽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만 읽고 건너뛰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을게요. 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평화이론 검토 1845년 영국에서는 추가적 부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며 이부는 결국 화폐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폐를 획득하려는 욕망 다음으로 절실한 욕망은 이자나 이윤을 낳을 어떤 종류의 투자를 위해 화폐를 다시 방출하려는 욕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폐로서는 아무것도 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잉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됨과 동시에 그것의 운용 영역이 점차적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처를 찾는 화폐가 주기적으로 사정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퇴적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횟수에 걸쳐 국채는 영국에 남아도는 부를 흡수하는 큰 수단이었다. 1816년에 국채가 최대 한도에 달해 더 이상 흡수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년 적어도 2,700만 파운드죠. 파운드가 다른 투자 대상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각종의 자본 상환이 행해졌다.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며 때때로 과잉 유휴 자본의 출구를 만드는 사업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업들은 보통의 투자 영역에서는 운용의 여지를 찾을 수 없는 과잉의 사회 부의 위와 같은 주기적 퇴적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계속해서 투자처를 찾는 이제 과잉 자본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847년에 이제 공황이 터지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박나영 씨 2번 읽어주십시오.
1845년에 대하여 위의 익명의 저자 잉글랜드의 한 은행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우 최근에 물가는 불황의 최저점에서 반등하였다. 콘솔 3% 영국 국채는 거의 액면 가격과 같은 시세다.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에 있는 금은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이다. 각종 주식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이자율은 거의 이름뿐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들은 유효하고 있는 부의 또 한 번의 거대한 퇴적이 지금 영국에 있다는 증거, 그리고 또 한 번의 투기 과열의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예, 그래서 앞서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대충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쉬고 2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